엄마, 배고파요. 놀이터 벤치에서 구두약과 소를 들고 일어선 여인. 낡은 운동화에 색바랜 청바지. 그 순간 오미라의 숨이 멎었습니다. 며느리 선아였습니다. 3년 전 고아 출신이 우리 집안 체면을 망쳤다. 라며 남편과 함께 내쫓은 바로 그 며느리. 네 조각으로 나눈 김밥 한 줄을 나눠 먹는 내 쌍둥이. 아이들의 얼굴에서 죽은 아들 지훈이가 보였습니다. 특히 막내 남자아이는 말투까지 아들과 똑같았죠. 내가 우리 아들을 죽인 거나 다름없어. 장례식장에서 남편이 며느리에게 퍼부은 독설이 떠올랐습니다. 내 아이를 안고 조용히 떠났던 며느리의 뒷모습. 미라는 내 아이를 키우는 며느리를 몰래 도우며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됩니다. 아들의 죽음이 단순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엄마, 내가 말한 거 꼭 지켜줘. 안전은 돈보다 소중해. 장난감 전화기에서 울려 퍼진 아들의 마지막 메시지. 그리고 진실을 덮으려는 남편, 미라는 죄책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체면이 뭐라고, 돈이 뭐라고, 손주들을 외면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5월의 따스한 햇살이 복지관 계단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미라는 도시락 배달을 마치고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죠. 59살의 나이에도 매주 3번씩 이어온 봉사활동은 이제 그녀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복지관을 나서며 미라는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4시. 집으로 돌아가기엔 조금 이른 시간이었어요. 남편 한기석은 요즘 회사 일로 늦게까지 들어오니 저녁 준비도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걸음을 옮기던 미라의 발걸음이 놀이터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네 4개에 나란히 앉아 까르르 웃는 아이들이 보였죠. 5살쯤 되어 보이는 네 아이는 신기하게도 모두 비슷한 키에 비슷한 얼굴이었습니다. 언니, 나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어. 막내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그네 줄을 꽉 잡고 소리쳤습니다. 세 여자아이들이 동시에 웃으며 발을 굴렀죠. 그 모습을 보던 미라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들 지훈이도 어릴 적엔 저렇게 그네를 좋아했었죠. 혼자였지만 늘 씩씩했던 아이. 엄마 손을 꼭 잡고 나 혼자서도 잘 탈 수 있어요. 라고 외치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미라가 추억에 잠겨 있을 때 놀이터 벤치에서 한 여인이 일어났습니다. 낡은 운동화에 색바랜 청바지, 그리고 손에는 구두약과 솔이 들려 있었죠. 여인은 땅에 놓인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얼굴에 땀을 닦았습니다. 그 순간 미라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윤선아, 며느리 선아였습니다. 선아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말했고 내 아이는 순순히 그네에서 내려왔습니다. 엄마, 배고파요라는 아이들 목소리에 선아가 가방에서 김밥 한 줄을 꺼냈죠. 4조각으로 나눈 김밥을 아이들이 나눠 먹는 모습이 미라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라는 다가가려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3년 전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남편이 선아에게 했던 그 차가운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들을 죽인 거나 다름없소. 회사 체면도 생각 안 하고 무작정 결혼한다고 나섰으니. 그날 선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이를 안고 조용히 장례식장을 떠났죠. 그 뒷모습을 보며 미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분노와 회사의 체면 사이에서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이 지금도 부끄러웠습니다. 선아가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를 떠나는 모습을 미라는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막내 남자아이가 엄마 손을 꼭 잡고 걸어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았죠. 그 눈빛이 왜 그렇게 지훈이를 닮았는지 미라의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한기석은 신문을 펼쳐든 채 안경을 고쳤으며 무언가를 열심히 읽고 있었죠. 왔어요? 남편의 인사는 늘 그렇듯 짧았습니다. 미라는 부엌으로 가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 놀이터에서. 놀이터? 또 애들이 시끄럽게 굴던가? 남편의 목소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미라는 입을 다물었죠. 선아와 내 아이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회사에서 또 기자들이 찾아왔어. 재개발 사업 관련해서 인터뷰하고 싶다고 하더군. 우리 회사 이미지 관리가 요즘 중요한 시기야. 한기석은 신문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63살의 나이에도 회사 일에만 몰두하는 그의 모습이 미라에게는 낯설게 느껴졌죠. 지훈이 생각은 안 나요? 미라의 물음에 남편은 잠시 멈췄다가 신문을 다시 폈습니다. 죽은 사람 이야기는 그만하자고 했잖아.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 말에 미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놀이터에 내 아이 웃음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특히 막내 남자아이의 엄마 배고파요라는 목소리가 자꾸만 가슴을 후볐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미라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내 아이가 정말 지훈이 아이들일까요? 선아는 왜 구두를 닦으며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자신은 언제까지 이렇게 모른 척하며 살아야 할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들었습니다. 미라는 침대맡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지훈이의 100일 사진, 돌 사진, 유치원 졸업식 사진,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선아와 함께 찍은 웨딩 사진이 있었죠. 행복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이제는 너무나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지훈아. 미라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의 웃는 얼굴이 오늘 본 내 아이의 얼굴과 겹쳐졌죠. 특히 그네를 타며 까르르 웃던 막내 남자아이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후 그녀는 장을 보러 나갔죠. 시장에서 김밥 재료를 사면서 미라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복지관 봉사를 갈 때 놀이터를 다시 들러봐야겠다고.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과 며느리를 외면한 죄책감, 그리고 내 아이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만들었죠. 미라는 김밥 재료를 담은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엌에서 재료를 정리하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지 모른다고. 아들이 남긴 흔적, 그 내 아이를 통해 다시 한번 지훈이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오늘도 복지관 창문 너머로 5월의 햇살이 따스하게 비쳐들었습니다. 미라는 도시락 가방을 챙기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오늘은 꼭 용기를 내보겠다고. 그 아이들에게, 아니 며느리 선아에게 먼저 다가가 보겠다고. 하지만 막상 놀이터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네만이 바람에 삐걱거리며 흔들리고 있었죠. 미라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기다렸지만 선아와 아이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미라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남편의 큰 목소리가 들렸죠. 내일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어. 재개발 사업 최종 승인 관련해서.
이번엔 꼭 성공시켜야 해. 미라는 조용히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잘 되길 바라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놀이터의 빈 그네,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것 같은 내 아이의 웃음소리. 그것이 미라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날 밤 미라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습니다. 미라는 부엌에서 아침 설거지를 하다가 찬장 안쪽에 놓인 오래된 차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그 상자를 꺼내자 안에서 빛바랜 청첩장 하나가 나왔죠. 한지훈, 윤선아. 두 이름이 나란히 적힌 청첩장을 보는 순간 3년 전 그날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그때는 늦가을이었습니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날 지훈이가 선아를 데리고 집으로 왔었죠. 정식 상견례는 이미 끝났지만 결혼 전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온 거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선아는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에 낡은 가디건을 걸친 모습이었죠. 옷은 깨끗했지만 여러 번 빨아서인지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미라는 그런 선아가 안쓰러웠지만 남편 한기석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결혼식장에 우리 회사 임원들도 다 올 텐데 신부 측 하객은 몇 명이나 되나? 남편의 첫 질문부터가 차가웠습니다. 선아는 조용히 대답했죠. 저희 쪽은 1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고아원 원장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제 친구 몇 명이요. 고아원? 한기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훈이가 재빨리 끼어들었죠. 아버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아는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그래서 우리 집안에 고아를 드리겠다는 거냐? 남편의 고함 소리에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선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지훈이의 주먹이 떨렸죠. 미라는 그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차를 더 내오겠다며 부엌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죠. 선아 씨,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고 있나? 한성건설은 이 나라 10손가락 안에 드는 건설회사야. 그런데 며느리가 고아 출신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남편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체면과 위신, 회사 이미지, 사회적 지위. 그런 단어들이 거실을 가득 채웠죠. 저는 지훈 씨만 있으면 됩니다. 사랑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선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한기석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사랑? 사랑으로 밥이 나오나 집이 생기나? 철없는 소리 하지 마. 지훈이가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죠. 아버지, 저는 선아와 결혼할 겁니다. 아버지가 반대하셔도 제 결정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 그럼 나가라. 내 아들 아닌 놈이 내 집에 발 들릴 필요 없어. 그 말에 지훈이는 선아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미라가 부엌에서 뛰어나왔지만 두 사람은 이미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죠. 지훈아, 기다려. 미라의 외침에도 지훈이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을 나서기 전에 한마디만 남겼죠.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선아를 지켜야 해요. 그것이 지훈이가 이 집에서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미라는 남편 몰래 식장에 갔었죠. 하객이 겨우 20명 남짓한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지훈이와 선아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와주셔서 감사해요. 선아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미라에게 인사했습니다. 빌린 드레스였지만 선아에게 참 잘 어울렸죠. 미라는 봉투 하나를 선아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많지 않지만 보태서 써요. 어머니, 이건 아버지한테는 비밀이에요.
그리고 지훈이 잘 부탁해요. 미라는 그 말만 남기고 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죠. 아들의 결혼식에 제대로 참석도 못하는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날의 눈물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훈이가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전화였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지훈이는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훈아, 지훈아. 미라는 아들의 차가운 손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병실 구석에서 선아가 내 아이를 안고 서 있는 게 보였죠. 갓 돌이 지난 내 쌍둥이였습니다. 시어머니, 선아의 부름에도 한기석이 먼저 나섰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된 거야. 여보, 그만해요. 미라가 말렸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사 체면도 생각 안 하고 무작정 결혼한다고 나섰으니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냐고. 아들이 정신이 팔려서 사고를 당한 거야. 그 말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선아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내 아이를 꼭 안은 채 병실을 나갔죠. 미라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남편은 선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주 자리에도 앉지 못하게 했고 조문객들에게는 며느리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죠. 회사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지키는 게 죽은 아들보다 중요한 것처럼 저희 회사에서는 유족들께 충분한 보상을 해드릴 겁니다. 회사 임원이 그렇게 말했을 때 선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밝혀졌나요? 개인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로 결론 났습니다. 그 말에 선아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내 아이가 울기 시작했거든요. 미라는 장례식이 끝난 뒤 선아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월세방에서 내 아이를 돌보고 있는 선아를 보며 미라는 눈물이 났죠. 시어머니, 가지 마세요. 선아가 미라를 붙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선아야.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미라는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그때 막내 남자아이가 할머니 하고 불렀지만 미라는 뒤돌아볼 수 없었죠. 남편의 분노가 두려웠고 회사의 압력이 무서웠습니다. 그날 이후 미라는 매일 복지관 봉사를 다녔습니다. 죄책감을 봉사로 달래려 했지만 마음의 짐은 줄어들지 않았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거워졌습니다. 여보, 회사에서 선아 씨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로 했어.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손해배상이요? 무슨 소리예요? 지훈이 과실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물어내야지. 법적으로 당연한 거야. 미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죠. 식탁 위의 청첩장을 다시 보니 그때 지훈이와 선아의 행복했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에겐 죄가 없었습니다. 사랑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어른들의 체면과 욕심이 모든 걸 망쳐버렸습니다. 미라는 청첩장을 가슴에 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제 놀이터에서 본 내 아이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죠. 그 아이들은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모르고 자라고 있을 겁니다. 아빠가 누군지도 모른 채. 지훈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빈 집안에 미라의 흐느낌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과거의 기억은 현재의 죄책감과 뒤섞여 더욱 아프게 다가왔죠.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도 함께 우는 것 같았습니다. 목요일 아침 미라는 평소보다 일찍 복지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도시락 배달 봉사가 있는 날이었죠. 주방에서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 도시락을 싸면서도 미라의 마음은 온통 놀이터에 내 아이에게 가 있었습니다. 오 선생님, 오늘 배달 목록 여기 있어요.
복지센터 담당자가 건넨 종이를 받아든 미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5번째 줄에 적힌 이름, 윤선아,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주소, 분명 며느리 선아였습니다. 미라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다른 봉사자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폭풍우가 치는 것 같았죠. 선아가 복지센터 도시락을 받을 만큼 어렵게 살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도시락 가방을 들고 배달을 시작한 미라는 일부러 선아네 집을 마지막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다른 집들을 먼저 돌면서도 계속 선아의 집 주소를 확인했죠. 망원동 언덕 위의 오래된 빌라. 반지하였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올라가니 낡은 빌라가 나타났습니다. 빌라 입구의 계단을 내려가자 반지하 특유의 습한 냄새가 났죠. 철문 앞에 선 미라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때 안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오늘은 뭐 먹어요? 조금만 기다려. 곧 도시락 아줌마가 오실 거야. 미라는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선아와 마주쳤죠. 선아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시어머니? 도시락 배달 왔어요. 미라는 짧게 말하고 도시락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선아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문을 활짝 열었죠. 들어오세요. 좁은 현관에는 어린이 신발 4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거실에 들어서자 내 아이가 식탁에 앉아 있는 게 보였죠. 놀이터에서 본 바로 그 아이들이었습니다. 할머니다. 막내 라민이가 먼저 알아보고 소리쳤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미라를 빤히 쳐다봤죠. 선아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라민아, 이분은 도시락 가져다 주시는 아주머니야. 미라의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손주들에게 할머니라고 불리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아팠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도시락을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니 가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낡은 식탁과 의자, 작은 텔레비전, 그리고 방 한쪽에 이불 5채가 개어져 있었죠. 부엌을 힐끗 보니 냉장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안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많아서 힘드시겠어요. 미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아는 쓴웃음을 지었죠. 괜찮아요. 아이들이 착해서 큰 힘이 돼요. 선아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손은 거칠어져 있었죠.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새벽에는 청소 아르바이트까지 한다고 들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먹어도 돼요? 라이가 도시락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선아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도시락을 열었죠. 밥과 반찬을 보는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우와, 계란말이다. 나는 소시지 먹을래. 내 아이가 젓가락을 들고 정신없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며칠 굶은 것처럼 허겁지겁 먹는 모습에 미라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천천히 먹어. 채알라. 선아가 아이들을 다독였지만 그녀 자신은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다 먹을 때까지 지켜보기만 했죠. 어머니는 안 드세요? 미라의 물음에 선아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먹을게요. 배가 안 고파서요. 거짓말이란 걸 미라는 알 수 있었습니다. 선아는 아이들을 먼저 먹이고 남는 게 있으면 그때 먹으려는 거였죠. 미라는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아침에 끓인 된장찌개였죠. 이것도 드세요. 집에서 너무 많이 끓여서 남았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발 받아요. 버리기도 아까워서 그래요. 미라의 간곡한 부탁에 선아는 마지못해 보온병을 받았습니다. 뚜껑을 열자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고 구수한 된장 냄새가 퍼졌죠. 와,
된장찌개다. 라윤이가 숟가락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한 숟가락씩 떠먹기 시작했죠. 선아도 이번에는 함께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라나가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그 모습에 미라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죠. 식사를 마친 아이들이 거실에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장난감은 거의 없었지만 종이와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며 재미있게 놀았죠. 미라는 선아와 나란히 앉아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이를 많이 닮았네요. 미라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선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특히 라민이는 말투까지 똑같아요. 고집도 세고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반지하 특유의 어두운 빛만 들어왔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환하게 만들었죠. 시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어요. 선아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뭐가 죄송해요? 선아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지훈이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날 현장에 가지 말라고 했어야 했는데.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라는 선아의 손을 살짝 잡았죠. 그건 선아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절대로. 미라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도시락 배달 올게요. 시어머니. 아니, 그냥 복지센터 봉사자로 오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문을 나서려는 미라를 라민이가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또 와요. 그 말에 미라는 무릎을 꿇고 라민이를 안았습니다. 작은 체온이 전해졌죠. 지훈이를 안던 그 감촉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래, 또 올게. 미라는 서둘러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였죠. 골목길을 내려오면서 미라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시장에 가서 장을 봐야겠다고. 도시락 반찬을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라는 정육점에 들렀습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샀고 생선 가게에서 고등어도 샀죠. 야채 가게에서는 시금치와 콩나물, 물을 한 아름 샀습니다. 사모님, 오늘 잔치라도 하세요? 정육점 주인이 물었습니다. 미라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죠. 네, 우리 집 잔치예요. 집에 돌아온 미라는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소고기 미역국, 고등어 조림,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정성껏 만든 반찬들을 작은 통에 나누어 담았죠. 내일 복지센터에 가져갈 것들이었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들어왔을 때 부엌은 온갖 반찬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무슨 반찬을 이렇게 많이 했어? 복지센터에서 바자회가 있어서요. 미라는 둘러댔습니다. 남편은 관심 없다는 듯 방으로 들어갔죠. 그날 밤 미라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지훈이가 나타나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미라는 눈물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죠. 뭔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 닫혀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미라는 남편이 골프 모임에 나간 틈을 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 뒤편에 숨겨둔 작은 금고를 열자 여러 개의 통장이 나왔죠. 그 중 하나는 남편이 비상금으로 만들어둔 비밀 계좌였습니다. 미라는 망설임 없이 통장을 들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죠. 내 아이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죄는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500만 원을 인출한 미라는 곧바로 복지센터로 갔습니다. 주말이라 한산한 복지센터 사무실에서 김 과장을 만났죠. 김 과장님, 부탁이 있어요. 미라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김 과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죠. 이건 너무 큰 돈인데요? 익명으로 기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돈은 꼭 윤선아 씨 가족에게 가도록 해주세요. 김 과장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선아 씨를 아시나요? 아니요. 그저 도시락 배달하면서 본 적이 있어요. 내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게 안쓰러워서요. 미라는 둘러댔습니다. 김 과장은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등록금으로 쓰면 되겠네요. 마침 다음 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거든요. 미라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복지센터를 나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선아는 복지센터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아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익명의 후원자가 아이들 어린이집 비용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하셨어요. 선아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아이의 어린이집 비용은 매달 200만 원이 넘었죠. 그동안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고 집에서 돌보느라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인가요? 누가 그런 큰 돈을? 후원자께서 익명을 원하셔서요.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전화를 끄는 선아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죠. 누군가 자신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라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아는 눈물을 닦으며 아이들을 불러 모았죠. 너희들 이제 어린이집 다닐 수 있대. 정말요? 우와. 내 아이가 환호성을 지르며 뛰어다녔습니다. 특히 라민이는 친구들 만날 수 있어. 라며 신나게 춤을 췄죠. 그 시각 미라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에 가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사기 위해서였죠. 가방, 실내화, 양말, 수건. 내 아이 것을 똑같이 4개씩 샀습니다. 손주들 선물인가 봐요? 가게 주인이 물었습니다. 미라는 쓸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그냥 아는 아이들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미라는 산 물건들을 예쁜 포장지에 싸서 복지센터로 보냈습니다. 역시 익명으로요. 보내는 사람 란에는 그저 응원하는 사람이라고만 적었습니다. 다음 날 선아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복지센터에서 큰 상자를 배달해 온 거였죠. 안에는 아이들 어린이집 준비물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물건에는 내 아이의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어요. 한라나, 한라이, 한라윤, 한라민. 엄마, 이거 누가 준 거예요? 라윤이가 새 가방을 메고 물었습니다. 선아는 대답할 수 없었죠. 누군지도 모르는 은인이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한기석은 회사에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성건설이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이 서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됩니까? 기자의 질문에 한기석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항상 서민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번 재개발로 많은 서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의 말과 달리 한성건설은 재개발 지역 세입자들에게 터무니없이 적은 보상금을 제시하고 있었죠. 미라는 남편의 인터뷰를 텔레비전으로 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민을 생각한다면서 정작 며느리와 손주들은 외면하고 미라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수요일 오후 미라는 복지센터 창문 너머로 놀이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을 마친 내 아이가 새 가방을 메고 뛰어놀고 있었죠. 선아도 오랜만에 환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어린이집에서 그림 그렸어요. 라나가 도화지를 들고 자랑했습니다. 거기엔 5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죠. 엄마와 내 아이 그리고 한 명 더. 이건 누구야? 선아가 물었습니다. 라나가 대답했죠. 할머니예요. 우리한테도 할머니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선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라도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죠. 그날 저녁 미라는 또다시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다른 통장을 확인했죠. 자신이 그동안 모아둔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3천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미라는 망설이지 않고 그 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선아가 반지하를 벗어나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전셋집을 구하는데 보태고 싶었죠. 다음 날 미라는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망원동 근처에서 깨끗하고 햇빛이 잘 드는 투룸을 찾았죠. 전세금 5천만 원. 미라는 계약금을 내고 복지센터 김 과장에게 연락했습니다. 또 익명 기부를 하고 싶은데요. 이번엔 주거 지원으로요. 김 과장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싶을 뿐이에요. 미라의 대답에 김 과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선아는 복지센터로부터 믿기 힘든 소식을 들었습니다. 익명의 후원자가 전셋집을 마련해 주었다는 거였죠. 이건 너무 큰 도움이에요. 어떻게 보답해야? 선아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습니다. 김 과장이 위로했죠. 후원자께서는 그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신대요. 이사하는 날 미라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내 아이가 신나서 뛰어다니는 모습, 선아가 행복한 표정으로 짐을 나르는 모습, 그것만으로도 미라는 충분히 보상받은 기분이었죠. 할머니, 갑자기 라민이가 미라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미라는 당황했지만 라민이를 안아주었죠. 우리 새 집으로 이사해요. 할머니도 구경 와요. 선아가 다가와 라민이를 데려가며 미라에게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 자주 놀러 오세요. 미라는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였죠. 그날 밤 남편이 통장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여보, 내 비상금 통장 못 봤어? 미라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서재 어딘가 있겠죠. 남편은 투덜거리며 다시 찾아보러 갔습니다. 미라는 부엌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죠.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이 남긴 가족을 지키는 일. 그것이 이제 미라의 새로운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복지센터 창문으로 보이는 새 집. 거기서 내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라는 그 소리를 들으며 행복했죠. 비록 멀리서지만 이렇게라도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봄날의 따스한 햇살처럼 희망이 조금씩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미라는 은하시장으로 도시락을 배달하러 갔습니다. 좁은 골목 끝 작은 단칸방에 사는 박 할머니께 전달할 도시락이었죠. 73세 박 할머니는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이었습니다. 할머니, 도시락 왔어요. 미라가 문을 두드리자 박 할머니가 느릿느릿 나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미라를 보더니 갑자기 눈을 크게 뜨셨죠. 아니, 한성건설 회장님 부인 아니신가? 미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저를 아세요? 3년 전에 뵀었지. 아드님 장례식장에서. 박 할머니의 말에 미라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을 이었죠. 나도 그때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었거든. 청소하고 자재 나르고 그랬지. 미라는 다리에 힘이 풀려 할머니 방으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박 할머니도 마주 앉으며 한숨을 쉬었죠. 그날 사고 나기 전에 말이야. 아드님이 현장 소장한테 뭔가 열심히 보고하는 걸 봤어. 무슨 보고요?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할머니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죠. 철근이 불량품이라고. 기준보다 얇은 걸 쓰고 있다고. 당장 공사 중단하고 바꿔야 한다고 그랬어. 미라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가 사고 전에 불량 자재를 발견했다는 거였죠. 그런데 소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때 아드님 표정이 어찌나 화가 났던지. 박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죠. 이거 버리려다가 그냥 둔 건데 혹시 필요할까 해서. 봉투 안에는 구겨진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 사진이었는데 한쪽 기둥이 부서져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의 뒷모습. 작업복에 안전모를 쓴 그 모습이 분명 지훈이었습니다. 이 사진 언제 찍으신 거예요? 사고 나기 이틀 전이야. 기둥에 금이 가 있어서 이상하다 싶어 찍어뒀지. 근데 이틀 뒤에 바로 그 자리에서 박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라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사진 속 부서진 기둥, 그리고 그 옆에 선 아들. 이것은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할머니, 이 사진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그럼 가져가. 나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 그때 말을 했어야 했는데. 미라는 사진을 품에 안고 박 할머니께 깊이 인사했습니다. 복지센터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죠. 지훈이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증거. 남편의 회사가 비용 절감을 위해 불량 자재를 썼다는 사실. 집으로 돌아온 미라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보관하던 회사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한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망원동 재개발 현장 예산안이라고 적힌 파일이었어요. 파일을 펼쳐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원래 예산에서 30%를 삭감했다는 기록. 그리고 그 아래 남편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안전보다 이익이 먼저였구나. 미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안전을 아버지는 돈 때문에 무시했던 거였죠.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복지센터 김 과장이었죠. 오 선생님, 선아 씨가 찾아왔는데요. 꼭 뵙고 싶다고 하시네요. 미라는 서둘러 복지센터로 갔습니다. 상담실에서 선아가 기다리고 있었죠. 시어머니, 제가 알아낸 게 있어요. 선아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산업재해 관련 서류였죠. 지훈이가 죽기 전에 회사에 안전 문제를 여러 번 보고했더라고요. 이메일도 보냈고 문서로도 남겼어요. 선아가 보여준 서류에는 지훈이가 회사에 보낸 보고서들이 있었습니다. 불량 자재 사용, 안전 규정 위반, 무리한 공기 단축, 모든 문제를 상세히 적어 놓았더군요. 이걸 어떻게 구하셨어요? 지훈이 동료가 몰래 복사해뒀다가 저한테 줬어요. 회사에서 다 없애려고 했는데 그분이 지켜냈대요. 미라는 박 할머니가 준 사진을 꺼내 선아에게 보여줬습니다. 저도 이걸 받았어요. 사고 직전 현장 사진이에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증거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죠. 시어머니, 우리가 이걸로 뭘 해야 할까요? 선아의 물음에 미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의 회사를 고발하는 것. 그것은 곧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었죠. 일단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확실한 증거를 모아서. 그때 상담실 문이 열리고 내 아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아이들이 두 사람을 번갈아 부르며 안겼습니다. 특히 라민이가 미라 품에 폭 안기며 말했죠. 할머니, 아빠가 하늘에서 우리 지켜준대요. 그 순간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지훈이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진실을 밝히라고, 정의를 세우라고.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미라는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한기석은 뉴스를 보며 와인을 마시고 있었죠. 오늘 시청에서 우리 재개발 사업 승인 났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야. 남편의 기쁜 목소리가 미라에게는 비수처럼 들렸습니다. 여보, 지훈이 사고 때 정말 회사 잘못은 없었어요? 미라의 물음에 남편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왜 또 그 얘기를 꺼내? 다 끝난 일이라니까. 끝난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죽었어요. 미라가 목소리를 높이자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만해. 죽은 아들 얘기로 산 사람 괴롭히지 마.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미라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죠. 탁자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10살 때 찍은 사진. 그때는 모두가 행복했었죠. 미라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꼭 진실을 밝힐게. 내가 지키려 했던 것들을 엄마가 지킬게.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미라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죠. 정의를 향한, 진실을 향한 불꽃이. 그날 밤 미라는 책상 서랍 깊은 곳에 증거들을 숨겼습니다. 사진, 서류, 보고서. 이제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릴 그 순간을. 목요일 밤 10시 선아는 새 전셋집에서 아이들을 재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라민이가 숨을 가쁘게 몰아쉬기 시작했죠.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라민아, 라민아, 정신 차려. 선아가 라민이를 흔들었지만 아이는 점점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다른 세 아이도 놀라서 울기 시작했죠. 언니들아, 울지 마. 엄마가 라민이 데리고 병원 갈게. 선아는 라민이를 안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밤늦은 시간이라 쉽지 않았죠. 결국 라민이를 업고 큰 길까지 뛰어갔습니다. 제발, 제발 좀 태워주세요. 아이가 위급해요. 지나가던 차량이 멈춰섰고 선아는 간신히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뛰어들어가자 의료진이 라민이를 받아 처치를 시작했죠. 보호자님, 아이가 급성 빈혈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수혈이 필요한데. 의사의 말에 선아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제 피를 뽑아주세요.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혈액형 검사를 먼저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 혈액형이 특이해서 검사 결과 라민이는 희귀 혈액형이었습니다. 병원에 보관된 혈액도 부족했고 선아의 혈액형과도 맞지 않았죠. 지금 긴급하게 혈액을 구해야 하는데 새벽이라 헌혈원도 문을 닫았고 의사의 말에 선아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주저앉아 울면서 전화기를 꺼냈죠. 그리고 망설이다가 복지센터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요. 라민이가 응급실에 있는데 피가 필요해요. 김 과장은 놀라서 바로 병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죠. 30분 후 미라가 헐레벌떡 응급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헌혈증 뭉치를 들고 있었죠. 이거 쓸 수 있을까요? 미라가 의사에게 헌혈증을 건넸습니다. 그동안 복지센터 봉사를 하며 모아둔 헌혈증이었죠. 의사가 확인하더니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이 중에 맞는 혈액형이 있네요. 바로 혈액 수급하겠습니다. 의료진이 서둘러 혈액을 준비하는 동안 미라와 선아는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아는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죠. 시어머니, 어떻게 이 시간에? 김 과장님이 연락해줬어요. 라민이는 괜찮을 거예요. 미라가 선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때 세 딸아이가 이웃집 아주머니와 함께 병원에 도착했죠. 엄마, 라민이는? 라나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미라가 아이들을 안으며 말했죠. 라민이는 금방 나을 거야. 걱정하지 마. 1시간이 지나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수혈이 잘 되었습니다. 위기는 넘겼어요.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아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엉엉 울었죠. 미라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라민이를 보러 들어갔습니다. 작은 얼굴에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잠들어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죠. 시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시어머니 아니었으면. 선아가 미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라는 라민이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내 손주잖아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 말에 선아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라가 처음으로 라민이를 손주라고 인정한 거였죠. 익명의 후원자. 그분이 시어머니셨어요? 선아의 물음에 미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더 일찍 다가가지 못해서. 남편이. 아니, 변명이네요. 그냥 내가 용기가 없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라민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3시가 넘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엄마. 라민이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선아가 라민이 손을 잡았죠.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할머니도 있어? 라민이의 말에 미라가 다가갔습니다. 응, 할머니도 여기 있어. 할머니가 날 구해줬어? 미라는 눈물을 참으며 라민이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라민이가 씩씩해서 이겨낸 거야. 라민이가 희미하게 웃으며 다시 잠들었습니다. 세 딸아이도 병실 소파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죠.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한기석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김 과장이 연락을 했던 모양이었죠.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남편이 미라에게 화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손주가 아파서 왔어요. 손주? 내겐 손주 같은 건 없어. 한기석의 고함 소리에 라민이가 놀라 깼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하며 울기 시작했죠. 할머니. 라민이가 미라를 부르자 한기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작은 아이의 얼굴에서 지훈이의 모습을 본 것 같았죠. 이해가. 한기석은 말을 잇지 못하고 병실을 나가버렸습니다. 미라는 라민이를 안으며 달랬죠.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가 있어. 아침이 되자 라민이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의사가 회진을 돌며 말했죠.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어요. 며칠 더 입원하면 퇴원할 수 있을 겁니다. 선아가 미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이제 저희 곁에 있어 주실 거죠? 미라는 내 아이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더는 도망가지 않을게요. 병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라민이가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와 엄마를 번갈아 보았죠. 세 딸아이도 침대 주변에 모여 동생을 지켜보았습니다. 미라는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비록 남편은 인정하지 않지만 이들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지훈이가 남긴 소중한 가족이라는 것을, 복도에서 한기석이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라민이의 웃는 얼굴이 자꾸만 지훈이와 겹쳐 보였죠. 하지만 그는 돌아서서 병원을 떠났습니다. 아직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였죠. 미라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그도 깨닫게 될 거라고 믿으면서. 토요일 오후 복지센터 놀이방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라민이도 퇴원 후 건강을 되찾아 형제들과 함께 뛰어놀고 있었죠. 미라는 선아와 함께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복지센터 창고를 정리하던 김 과장이 큰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오래된 장난감들이 가득한 기증품 상자였죠. 아이들이 가지고 놀아도 될 것 같아요. 버리기엔 아까워서요. 내 아이는 신나서 상자로 달려갔습니다. 인형, 자동차, 블록,
그리고 낡은 장난감 전화기까지 여러 가지가 있었죠. 라민이가 빨간색 장난감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플라스틱이 낡아서 색이 바랬지만 버튼은 아직 작동했죠. 라민이가 수화기를 귀에 대고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아빠야? 그 순간 미라와 선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라민이는 아빠를 본 적이 없는데도 늘 아빠를 찾았거든요. 라이가 동생에게서 전화기를 받아들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기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죠. 녹음 기능이 있는 장난감이었던 겁니다. 엄마, 내가 말한 거 꼭 지켜줘. 맑은 남자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미라가 벌떡 일어났죠. 지훈이 목소리였습니다. 안전은 돈보다 소중해. 이 현장은 위험해. 내가 꼭 바로잡을게.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 안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 아이는 이유도 모르고 전화기를 신기하게 바라봤지만 어른들은 충격에 빠졌죠. 선아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받아들었습니다.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죠. 똑같은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엄마, 내가 말한 거 꼭 지켜줘. 안전은 돈보다 소중해. 미라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김 과장이 놀라서 달려왔죠. 오 선생님 괜찮으세요? 이 장난감 어디서 난 거예요? 미라의 물음에 김 과장이 상자를 확인했습니다. 3년 전에 기증받은 물건이네요. 한성건설 직원분이 기증했다고. 한성건설, 남편의 회사였습니다. 아마도 지훈이가 회사에서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었던 것 같았죠. 선아가 전화기를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에 작은 녹음칩이 들어 있었죠. 그리고 칩 옆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1년 10월 13일. 지훈이가 죽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이건 증거예요.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훈이가 사고 전에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으려 했다는 증거였죠. 라윤이가 미라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미라는 라윤이를 안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야. 할머니가 기뻐서 그래. 하지만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마지막까지 옳은 일을 하려 했다는 자부심과 그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미라와 선아는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복지센터 상담실에 앉아 다시 한번 녹음을 들었죠. 지훈이가 왜 이런 메시지를 장난감에 녹음했을까요? 선아의 물음에 미라가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했던 것 같아요. 증거를 남기려고. 지훈이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위험하다는 것을, 회사와 맞서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라도 진실을 남기려 했던 거죠. 시어머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아의 물음에 미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녹음과 다른 증거들을 합치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았죠. 일단 이 녹음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해요. 그리고 미라는 말을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남편의 차가 복지센터 앞에 멈춰 서는 게 보였거든요. 한기석이 복지센터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에 미라가 대답했습니다. 봉사활동 왔어요. 봉사? 그 계집애랑 같이? 한기석이 선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선아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때 내 아이가 상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다. 라민이가 한기석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한기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난 니들 할아버지가 아니야. 한기석의 고함에 라민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무서워하며
엄마 뒤로 숨었죠. 여보, 제발 그만해요.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미라가 말렸지만 한기석은 듣지 않았습니다. 당장 인연들이랑 연 끊어. 안 그러면 이혼이야. 남편이 돌아서서 나가려는데 장난감 전화기에서 다시 소리가 났습니다. 라이가 실수로 버튼을 눌렀던 거죠. 엄마, 내가 말한 거 꼭 지켜줘. 안전은 돈보다 소중해. 한기석이 멈춰섰습니다. 그 목소리를 알아들은 거였죠. 천천히 돌아서서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지훈이 목소리? 미라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기석이 전화기를 빼앗아 다시 들었죠. 분명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현장은 위험해. 내가 꼭 바로잡을게. 한기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황급히 복지센터를 빠져나갔죠. 차를 타고 떠나는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미라는 창밖으로 남편의 차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남편도 알게 된 거였죠. 아들이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선아가 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진실을 밝혀야 해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난감 속에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가 용기를 주었죠. 이제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진실을 위해 싸우겠다고.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미라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에 숨겨둔 증거들을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죠. 사진, 서류, 그리고 이제 녹음까지.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남긴 메시지는 분명했죠. 안전은 돈보다 소중하다. 그것이 아들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성건설의 대규모 재개발 사업 설명회가 열리는 날이었죠. 지역 주민들과 기자들, 시청 관계자들까지 200여 명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단상에는 한기석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을 손에 든 그의 모습은 성공한 기업가 그 자체였죠. 안녕하십니까? 한성건설 회장 한기석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재개발 사업은 이 지역을 완전히 새롭게 바꿀 혁신적인 프로젝트입니다. 대형 스크린의 화려한 조감도가 떠올랐습니다. 높은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 공원이 조화롭게 배치된 모습이었죠. 저희 한성건설은 지난 30년간 안전하고 튼튼한 건물을 지어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도 최고의 품질로. 바로 그때 강당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미라가 들어왔죠.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한기석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주민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미라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회장 부인이 왜 여기 왔을까 하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한기석이 청중에게 물었습니다. 미라가 손을 들었죠. 저 질문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미라에게 쏠렸습니다. 한기석의 얼굴이 굳어졌죠. 여기서 무슨... 미라가 마이크를 잡고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죠. 한성건설이 정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지 여러분이 직접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미라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강당 스피커를 통해 맑은 남자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엄마, 내가 말한 거 꼭 지켜줘. 안전은 돈보다 소중해. 이 현장은 위험해. 내가 꼭 바로잡을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미라가 말을 이었죠.
이 목소리는 제 아들 한지훈의 목소리입니다. 3년 전 한성건설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죽은 안전 담당자였죠. 청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은 재빨리 녹음기와 카메라를 꺼냈죠. 미라가 가방에서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박할머니가 준 그 사진이었죠. 이 사진을 보십시오. 사고 이틀 전 현장입니다. 기둥에 금이 가 있는 게 보이시죠? 불량 자재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사진이 확대되어 나타났습니다. 누군가가 프로젝터에 연결한 거였죠. 부서진 기둥과 그 옆에 선 사람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제 아들은 이 문제를 회사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예산 절감을 이유로 묵살당했죠. 한기석이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지만 미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지키려 했던 진실을요. 미라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훈이가 회사에 보낸 보고서들이었죠. 여기 증거가 더 있습니다. 아들이 회사에 여러 번 경고했다는 증거들입니다. 한 기자가 일어나 질문했습니다. 그럼 한지훈 씨의 죽음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미라가 대답하기 전에 뒤쪽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선아가 내 아이와 함께 들어왔죠. 아이들은 작은 흰 국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지훈의 아내 윤선아입니다. 남편은 끝까지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려 했어요. 그런데 회사는 그의 죽음을 개인 과실로 몰아갔습니다. 선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라민이가 앞으로 나와 큰 소리로 말했죠. 우리 아빠는 영웅이에요. 나쁜 건물 짓지 말라고 했어요.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작은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모든 사람의 가슴을 울렸죠. 시청 관계자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한 회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정말 안전 규정을 위반하신 겁니까? 한기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더듬거렸죠. 이건 오해입니다. 우리 회사는 항상 오해가 아니에요. 갑자기 한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지훈이의 동료였던 박 대리였죠. 저도 그때 현장에 있었습니다. 한지훈 과장님이 맞습니다. 회사는 비용 절감을 위해 불량 자재를 사용했고 공기 단축을 위해 안전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이제 강당은 완전히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한기석에게 질문을 쏟아냈죠. 사실입니까? 왜 숨기신 겁니까? 다른 현장도 위험한가요? 한기석은 대답하지 못하고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비서들이 그를 에워싸고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주민들이 길을 막았죠. 우리도 위험한 집에 살고 있는 거냐? 진실을 말해. 미라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저는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내 아이의 할머니로서 말씀드립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제 아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가치입니다. 강당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곧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죠. 한기석은 결국 강당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무대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아들의 목소리, 손자들의 모습, 그리고 아내의 용기. 그 모든 것이 그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미안하다. 지훈아. 한기석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소음 속에 묻혔죠. 저녁 뉴스 시간 모든 방송사가 이 사건을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한성건설 안전사고의 진실이 3년 만에 밝혀졌습니다. 고인의 어머니가 직접 나서서 미라는 집에서 뉴스를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옆에는 선아와 내 아이가 함께 있었죠. 할머니, 이제 아빠가 하늘에서 웃고 있을까요? 라이가 물었습니다.
미라는 아이를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이제 아빠가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반짝였죠. 마치 지훈이가 엄마 고마워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목요일 아침 9시 한성건설 본사 앞은 취재진과 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어제 시청 설명회에서 있었던 폭로가 일파만파로 퍼진 뒤였죠. 각 방송사 중계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기자들은 마이크를 들고 생방송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정문 앞에는 임시 단상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미라가 검은 정장을 입고 단상으로 올라갔죠. 그녀의 옆에는 선아와 이금분 할머니가 함께 섰습니다. 이금분 할머니는 시장 상인회를 대표해서 나온 거였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 한지훈의 어머니 오미라입니다. 미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그녀를 향했죠.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3년 전 제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미라는 준비한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가 거기 있었죠. 제 아들 한지훈은 한성건설의 안전 담당자였습니다. 그는 현장의 불량 자재 사용과 안전 규정 위반을 발견하고 회사에 수차례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를 묵살했고 결국 예견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미라가 한 기자를 지목했죠. 증거가 있습니까? 미라는 큰 화면에 서류들을 띄웠습니다. 지훈이가 보낸 이메일, 보고서, 그리고 박 할머니가 찍은 사진까지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아들은 사고 일주일 전부터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심지어 장난감에 음성 메시지까지 남겼죠. 녹음이 다시 재생되었습니다. 안전은 돈보다 소중해라는 지훈이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금분 할머니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그날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지훈이가 얼마나 열심히 안전을 지키려 했는지 제가 봤어요. 그 아이는 영웅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증언에 시민들 사이에서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 아이도 엄마 옆에 서 있었죠. 남편은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미래의 모든 아이들이 안전한 건물에서 살 수 있도록요. 라민이가 마이크에 대고 외쳤습니다. 우리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영웅이에요. 그 순간 회사 건물 정문이 열렸습니다. 한기석이 나왔죠. 그의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직원들이 뒤따랐지만 그는 혼자 단상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한성건설 회장 한기석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평소에 자신만만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먼저 고인과 유족들에게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도 죄송합니다. 한기석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제 아들 한지훈이 보고한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회사는 이익을 위해 안전을 등한시했고 그 결과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미라가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순순히 인정할 줄은 몰랐거든요. 한기석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한성건설 회장직에서 사퇴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모든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형사 처벌도 받으실 건가요?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른 현장도 조사하실 건가요? 한기석이 손을 들어 조용히 해달라고 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발표하겠습니다. 한성건설은 한지훈 안전재단을 설립할 것입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감시하고 지원하는 재단이 될 겁니다.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드디어 아들을 인정한 거였죠. 한기석이 미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미안해. 당신한테도 지훈이한테도. 그리고 그는 선아와 내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들한테도 미안해. 라민이가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을 내밀었죠. 할아버지,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한기석은 무릎을 꿇고 라민이를 안았습니다. 63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눈물을 보였죠. 그래, 우리 가족이야. 광장에 모인 시민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도 잠시 카메라를 내리고 그 광경을 지켜봤죠. 한 시민이 소리쳤습니다. 한지훈 씨는 영웅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함께 외쳤습니다. 영웅, 영웅. 내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쳐내렸죠. 마치 지훈이가 하늘에서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회사 회의실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한기석은 정식으로 사퇴서를 제출했고 새로운 경영진이 구성되었죠. 그들의 첫 번째 결정은 모든 현장의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아는 회사로부터 정식 사과와 함께 충분한 보상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기뻤던 것은 남편의 명예가 회복된 거였죠. 지훈 씨, 이제 당신이 옳았다는 걸 모두가 알아요. 선아가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저녁 무렵 미라의 집에 모두가 모였습니다. 한기석, 미라, 선아, 그리고 내 아이.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한 식탁에 둘러앉았죠. 할아버지, 우리랑 같이 살아요? 라이가 물었습니다. 한기석이 쓴웃음을 지었죠. 할아버지는 이제 죗값을 치러야 해. 하지만 자주 만날 수 있을 거야. 식사를 하면서 한기석은 내 아이를 자세히 봤습니다. 모두가 지훈이를 닮았더군요. 특히 라민이의 고집스러운 표정은 어린 시절 지훈이와 똑같았습니다. 지훈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한기석이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내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그날 밤 뉴스에서는 하루 종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날입니다. 한 젊은 안전 담당자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앵커의 말처럼 지훈이의 죽음은 이제 더 이상 개인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안전을 지킨 숭고한 희생이 된 거였죠. 미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 이제야 빛이 보인다고. 아들이 남긴 사명을 완수했다고. 지훈아, 이제 편히 쉬렴.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지훈이가 엄마 수고했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죠. 한지훈 안전재단 설립 소식은 다음 날 모든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안전점검을 시작했고 정부도 관련법 개정을 약속했죠. 한 젊은이의 죽음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듬해 봄 4월의 따스한 햇살이 서울시청 대강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지훈 안전재단의 첫 번째 장학금 수여식이 열리는 날이었죠. 단상에는 미라가 재단 이사장으로서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지훈 안전재단 이사장 오미라입니다. 오늘 저희는 건설 현장에서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합니다. 강당에는 수십 명의 아이들과 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맨 앞줄에는 내 아이가 새 옷을 입고 단정하게 앉아 있었죠. 첫 번째 장학생, 한라나, 한라희, 한라윤, 한라민 어린이. 내 아이가 일제히 일어나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미라가 직접 장학증서를 전달했죠.
아이들의 이름으로 대학까지 학비가 지원되는 장학금이었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라민이가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객석에서 따뜻한 박수가 쏟아졌죠. 선아는 객석에서 눈물을 닦으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한기석도 앉아 있었어요. 법적 처벌을 받고 있던 중이었지만 오늘만큼은 특별히 허가를 받아 참석한 거였죠. 행사가 끝난 후 가족들은 함께 망원동의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선아와 아이들이 이사한 곳은 이제 반지하가 아닌 2층 전셋집이었어요. 햇빛이 잘 드는 거실 창문으로 봄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예쁘죠? 라이가 자랑스럽게 집을 소개했습니다. 아이들 방에는 새 책상과 책장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그림들이 가득 붙어 있었죠. 이거 봐요. 우리 가족 그림이에요. 라나가 그림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7명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엄마, 내 아이,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하늘에는 천사가 된 아빠가 그려져 있었죠. 미라는 부엌으로 가서 가져온 반찬통들을 냉장고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만들어 오는 반찬들이었죠. 김치, 멸치볶음, 계란말이, 잡채. 모두 지훈이가 좋아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매번 이렇게 해오시면 힘드시잖아요. 선아가 미라를 도우며 말했습니다. 미라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이게 내 행복이에요. 가족을 위해 요리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오후가 되자 모두 함께 동네 놀이터로 나갔습니다. 바로 1년 전 미라가 처음 내 아이를 본 그 놀이터였죠. 내 아이는 신나게 그네를 탔습니다. 미라가 라민이 그네를 밀어주고 한기석이 서툴지만 딸들의 그네를 밀어주었어요. 선아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더 높이요. 라윤이가 소리쳤습니다. 한기석이 조심스럽게 그네를 더 세게 밀었죠. 이 할애비가 힘이 없어서. 할아버지 힘세요. 우리 할아버지가 최고예요. 라민이의 응원에 한기석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감옥에서 면회온 날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진짜 할아버지가 된 기분이었죠. 복지센터 직원들이 놀이터를 지나가다가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머, 기적의 가족이네요. 김 과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죠. 이 집 아이들 참 밝아졌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기니까 완전 달라졌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사람들의 따뜻한 말들이 오후의 공기를 채웠습니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 미라는 그네에서 내린 라민이를 안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죠. 노을이 지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기 예쁜 구름 있어요. 라민이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정말로 구름 한 조각이 날개 모양을 하고 있었죠. 아빠가 우리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라이의 말에 모두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미라는 생각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거라고는. 지훈아, 보고 있니? 내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 미라가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기석이 만든 된장찌개는 좀 짜긴 했지만 아이들은 맛있다며 잘 먹었죠. 할아버지가 만든 게 제일 맛있어요. 라나의 말에 한기석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이 할애비가 요리는 처음이라. 괜찮아요. 마음이 들어가면 다 맛있는 거예요. 선아가 시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이제 그들 사이의 벽도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죠. 식사 후 한기석은 다시 시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내 아이가 현관까지 따라 나와 할아버지를 배웅했죠.
할아버지, 또 언제 와요? 다음 달에 또 올게. 그때까지 착하게 지내야 해. 한기석이 내 아이를 하나씩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죠. 미안하다, 얘들아. 할애비가 너희 아빠한테 못된 짓을 해서. 괜찮아요. 할아버지, 이제 착한 사람 됐잖아요. 라민이의 순수한 말에 한기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기석이 떠난 후 미라는 선아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내 아이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죠. 시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시어머니 덕분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선아의 말에 미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지훈이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지훈이가 남긴 사랑이 우리를 다시 가족으로 만들어준 거죠.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 잎이 날려 창문에 살짝 부딪히고 갔죠. 엄마, 할머니, 우리 숙제 다 했어요. 아이들이 거실로 뛰어나왔습니다. 내 아이가 소파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죠. 할머니, 오늘 밤에 여기서 주무시고 가요. 라이의 부탁에 미라가 선아를 바라봤습니다. 선아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요, 시어머니. 오늘은 같이 자요. 아이들이 할머니랑 자고 싶어 해요. 그날 밤 미라는 내 아이와 함께 큰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 품에 파고들어 새근새근 잠든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죠. 미라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래 닫혀있던 문이 이제 완전히 열렸다고. 지훈이가 떠난 자리에 내 아이가 있고 슬픔 대신 사랑이 가득하다고. 지훈아, 엄마가 내 아이들 잘 키울게. 걱정하지 마.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들었습니다. 봄밤의 달은 유난히 밝고 따뜻했죠. 다음 날 아침 미라는 아이들과 함께 아침을 먹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내 아이가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외치며 어린이집으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미라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놀이터를 지나며 미라는 빈 그네를 바라봤습니다. 1년 전 그곳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단단한 가족의 끈이 되었죠. 봄 햇살이 놀이터를 환하게 비쳤습니다. 그네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마치 지훈이가 엄마 고마워요. 이제 정말 행복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상처와 아픔을 딛고 피어난 희망의 계절이.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다음번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